1958년 어느 무더운 여름밤, 순찰을 돌던 톰 멀리건 경관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한 모델을 극적으로 구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본인을 사진작가라고 주장하는 한 남자를 체포했죠. 하지만 톰 경관은 체포 당시에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남자가 훗날 글래머걸 살인마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될 희대의 악마 하비 머레이 글래트먼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경찰이 하비의 아파트를 압수수색했을 때 그곳에서는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수많은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 영원히 박제된 것은 피해자들의 생애 마지막 미소였죠. 도대체 렌즈 뒤에 숨어있던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구독과 함께 지금부터 파헤쳐 보시죠. 괴물의 탄생과 밧줄에 대한 집착. 하비 글래트먼. 그는 1927년 10월 10일 뉴욕 브롱스의 평범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엘버트는 기술자였고 어머니 오피리아는 재봉사였죠. 하비는 집안의 외동아들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며 자라지는 못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난히 큰 귀와 튀어나온 뻐드렁니를 가졌던 그는 못생겼다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 오피리아조차 아들의 외모를 두고 놀릴 정도였으니까요. 학교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그에게 The Thing, 황무지 족제비 같은 멸칭을 붙여 불렀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어린 하비의 자존감을 짓밟았습니다. 성격은 점점 소심해졌고 행동은 기이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사교성이 없고 속을 알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규율을 중시했던 아버지 엘버트는 매와 처벌로 아들을 다스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눈에 비친 하비는 달랐습니다. 그는 공부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우등생이었고 지능지수 테스트 결과 130이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어린 시절엔 친구가 없었고 그 스스로도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거부했습니다. 1938년 하비가 11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아들에게서 기이한 행동을 발견합니다. 아들이 밧줄을 목이나 신체 중요 부위에 걸고 힘껏 잡아당기는 이른바 질식 행위에 탐닉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고통을 즐기는 마조이즘과는 달랐습니다. 숨이 막힐 때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을 통해 쾌감을 얻는 위험한 행동이었죠. 어머니 오피리아가 가정의에게 상담을 요청했지만 의사는 크면 자연스럽게 고쳐질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불안했던 어머니는 환경을 바꿔보기로 결심하고 언니 로시알리가 살고 있는 콜로라도주 덴버로 이사를 감행합니다. 1939년 덴버이스트 고등학교에 입학한 하비는 관악단에서 코넷 연주자로 활동했고 여전히 명석한 머리로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학업의 성공이 그의 뒤틀린 내면을 치유해주진 못했습니다. 하비는 점차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 학교를 빼먹거나 외박을 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밤 어머니는 아들의 목이 퉁퉁 붓고 밧줄 자국이 선명한 것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의사는 청소년기의 성장통일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믿고 안심했지만 사실 하비는 자신의 궤벽을 더 교묘하게 숨기는 법을 터득했을 뿐이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며 하비는 이성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볼품없는 외모와 심한 여드름, 내성적인 성격 탓에 여학생들은 그를 피했죠. 하비는 포니테일 머리에 가녀린 목소리를 가진 소녀들을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말이라도 걸려면 말을 더듬거나 몸을 비틀었죠. 억눌린 욕망은 곧 범죄로 변질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여학생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여자 화장실을 훔쳐보는 수준이었지만 곧 남의 집에 침입해 여성의 속옷을 훔치며 스릴을 즐기는 단계로 발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우연히 25구경 권총 한 자루를 훔치게 되는데 이 총은 그에게 잘못된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비는 덴버 거리에서 젊은 여성을 미행하고
집에 침입해 밧줄로 묶은 뒤 신체를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밧줄은 팔의 연장이자 힘의 상징이었고 남자가 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도구였죠. 그에게 여성은 신비로운 존재였고 폭력만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1943년 4월, 하비는 한 여학생의 집에 침입해 옷을 벗으라고 위협하다 가족에게 발각되어 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이후 그는 생계를 위해 기술을 배우다 사진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사진은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원하는 대로 피사체를 포착해 영원히 가둘 수 있다는 점에서 그에게 묘한 쾌감을 주었죠. 하지만 범죄 본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44년 5월에는 장난감 총으로 소녀를 위협해 옷을 벗고 사진을 찍게 하려다 체포되었지만 범죄로 인정되지 않아 4개월의 강제 감독 처분만 받았습니다. 1945년 5월 18일, 하비는 엘마라는 여성의 아파트에 침입했다가 체포됩니다. 이번엔 밧줄과 25구경 권총이 발견되었고 그는 정식으로 기소되었죠. 신문에서 그는 여러 건의 가택 침입을 인정했지만 여성을 강압하려던 의도는 숨겼습니다. 결국 17세의 하비는 1급 강도죄로 8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머니 오피리아는 당시로서는 거금인 새 자동차 2대 값에 달하는 $2,000를 3번에 나눠 지불하고 아들을 보석으로 빼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뒤인 7월 15일, 보석기간 중임에도 하비는 노린 로렐이라는 여성을 납치해 선샤인 협곡으로 끌고 가 몹쓸 짓을 저질렀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하비는 노린을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그녀는 사진 조회를 통해 하비를 지목했죠. 더 이상 보석금을 낼 여력이 없었던 어머니 때문에 하비는 덴버의 콜로라도 정신병원으로 보내집니다. 쉘던 박사는 그를 조현병으로 진단했죠. 12월 1일, 그는 다시 1급 강도죄로 12개월형을 선고받고 콜로라도 주립교도소에 수감되었으나 8개월 만에 조기 석방됩니다. 출소 후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뉴욕주 올버니로 이주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두려움을 없애려면 여성과 많이 접촉하라고 조언했고 하비는 겉으로는 이를 따르는 척 했습니다. 어머니는 용커스의 아파트와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덴버로 돌아갔지만 어머니가 떠나자마자 하비는 진짜 같은 장난감 총을 샀습니다. 1946년 8월 17일 자정, 하비는 토마스와 도리스 커플을 위협해 숲으로 끌고 갔습니다. 남자의 다리를 묶고 지갑을 뺏은 뒤 여자를 범하려 했지만 토마스가 밧줄을 풀고 저항하자 하비는 칼로 그의 어깨를 긋고 도망쳤습니다. 이 실패를 통해 그는 남자가 있는 여성은 노리지 않는다는 교훈을 얻죠. 8월 22일, 그는 퇴근하던 간호사 헤이든을 노렸지만 그녀의 저항에 또다시 도망쳤고 같은 날 밤 2명의 소녀를 위협해 지갑을 빼서 달아났습니다. 제임스 보안관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동일범의 소행임을 직감했고 이틀 뒤 밧줄과 흉기를 소지하고 여성을 미행하던 하비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헤이든 습격 사실을 인정했고 올버니 법원의 얼갤럽 판사는 그에게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어머니의 간청은 통하지 않았죠. 하비는 엘마이라 감화원에서 2년을 보낸 뒤 뉴욕주에서 보안 등급이 가장 높은 싱싱교도소로 이감되었습니다. 감화원에서는 그를 조현병 및 정신병질적 성격으로 진단했지만 교도소에서 그는 완벽한 모범수였습니다. 심리치료 기록에는 그에게 정신적 결함이 없다고 적혀 있었지만 반사회적 성향 때문에 격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붙었죠. 범죄소설가 마틴 유머는 훗날 하비의 반사회적 인격이 권위자가 원하는 모습을 연기하고 심리평가를 조작해 치유된 척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글래머걸 살인마의 덫, 모델을 사냥하다. 1948년 2년 8개월을 복역한 후 하비는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조건은 덴버로 돌아가 어머니의 감호를 받고 직장을 구하며 4년 반 동안 법원의 관찰을 받는 것이었죠.
전과 기록 때문에 하비는 덴버에서 일용직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1952년 아버지 앨버트가 사망하자 하비는 독립하여 혼자 살기 시작했고 1956년 9월 법원 관찰 기간이 끝나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1957년 1월 그는 로스앤젤레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TV 수리기사로 취직한 그는 헐리우드의 화려한 분위기에 매료되었죠. 거리에는 스타를 꿈꾸는 젊은 모델들이 넘쳐났고 그들은 돈과 명성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 환경은 하비의 잠자고 있던 범죄 본능을 다시 깨웠죠. 그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스튜디오에서 시간당 $20를 내고 모델들의 사진을 찍으며 욕망을 채웠지만 눈으로만 보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1957년 8월 1일 오전 하비는 범죄 잡지용 사진을 찍는다며 에이전시를 통해 19세의 주디스 덜에게 연락했습니다. 앳된 동안의 주디스는 사실 이혼 후 어린 딸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양육권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죠. 하비는 스웨터와 타이트한 치마만 입으면 된다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주디스는 헝클어진 머리에 뿔테 안경을 쓴 촌스러운 하비를 보고 경계심을 풀고 그의 차에 탔죠. 하비의 아파트로 간 뒤 그는 납치 컨셉이라며 주디스의 손발을 묶고 재갈을 물렸습니다. 촬영이 진행되던 중 하비는 돌변했습니다. 브라우닝 자동 권총을 들이내며 옷을 벗게 했고 공포에 질린 주디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촬영 후 그는 본색을 드러내 그녀를 유린했습니다. 주디스는 살기 위해 복종해야만 했죠. 밤 10시 30분 하비는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그녀를 차에 태웠지만 차는 LA에서 160km 떨어진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인디오 인근 사막으로 향했습니다. 인정이 드문 사막에서 하비는 다시 한번 끔찍한 짓을 저질렀고 밧줄을 풀어주는 척하다가 그녀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것이 하비의 첫 살인이었죠. 그는 죽은 주디스의 시신을 덤불 옆에 버린 뒤 그 옆에 무릎 꿇고 통곡하는 기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하비는 죄책감 대신 자신이 찍은 사진들을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지 윌리엄스라는 가명으로 론리하트 클럽이라는 데이트 주선업체에 가입했죠. 약 7개월 후 그는 24세의 이혼녀 셜리 브리지포드를 만났습니다. 사랑의 환멸을 느꼈던 셜리는 그저 공짜 저녁이나 먹자는 생각으로 데이트에 응했죠. 그녀의 집에는 두 아이와 룸메이트가 있었고 하비는 예의 바르게 행동했죠. 하지만 드라이브 중 하비의 욕망이 다시 점화되었습니다. 그는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안자보레고 사막 주립공원 인근으로 차를 돌렸고 으슥한 곳에서 총으로 위협해 셜리를 묶고 유린한 뒤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일출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 기다리기까지 했던 그는 결국 밧줄로 셜리의 목숨을 앗아갔죠. 집으로 돌아온 그는 사진을 인화해 벽에 붙여놓고 감상했습니다. 4개월 뒤 하비는 24세 모델 루스 메르카도를 노렸습니다. 촬영 당일 루스가 아파서 약속을 취소하자 하비는 그날 밤 그녀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총으로 위협해 밤새 그녀를 괴롭힌 그는 다음날 아침 루스를 안자보레고 사막으로 끌고 가 살해했습니다. 시신은 셜리가 유기된 곳에서 멀지 않는 곳에 묻혔죠. 셜리와 루스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샌디에이고 경찰서의 짐과 존 형사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피해자들이 데이트 후 실종되었고 카메라가 걸린 다찌 자동차를 탄 남자가 목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셜리의 룸메이트는 안경을 쓰고 귀가 크며 머리가 헝클어진 남자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수배령이 내려졌지만 하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존자의 용기, 그리고 악몽의 끝. 1958년 10월 27일 저녁, 하비는 일몰대로에 있는 다이앤 스튜디오로 찾아갑니다. 프랭크 존슨이라는 가명을 댄 그는
끈질기게 모델을 요구했고 원장 다이앤은 신입 모델인 로레인 비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로레인의 첫 모델이었습니다. 저녁 8시 하비는 로레인을 태우고 할리우드가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가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터스틴 목장도로에 차를 세우자 로레인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죠. 하비가 총을 꺼내 그녀를 묶으려 하자 로레인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몸싸움 도중 총이 오발되어 로레인의 다리를 스쳤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하비를 물어뜯은 뒤 총을 빼앗았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경찰차의 경광등이 번쩍였습니다. 로레인은 경찰차를 향해 달려가 구조를 요청하며 총을 던졌고 서두에 언급했던 톰 멀리건 경관이 차 옆에 웅크리고 있던 하비를 체포했습니다. LA 경찰서의 피어스 경장은 하비의 인상착의를 보고 샌디에이고의 연쇄 실종 용의자임을 직감했습니다. 피어스, 짐, 존 형사의 강도 높은 신문에도 하비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LA 이스트 6번가에 있는 그의 아파트를 덮쳤을 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암실 벽면에는 피해자들의 공포에 질린 사진과 목에 남은 밧줄 자국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들이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살해 직후 찍힌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도 있었죠. 잠겨있던 공구함 속에서는 번호가 매겨진 필름과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고 뒷면에는 날짜와 장소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유인부터 살해까지의 전 과정이 기록된 이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 앞에서 하비의 심리적 방어선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범행을 자백하며 어릴 때부터 밧줄의 이상한 매력을 느꼈다고 덤덤하게 털어놓았죠. 하비의 안내에 따라 경찰은 사막에서 셜리의 유골과 루스의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주디스의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그는 유기 장소를 정확히 지목했죠. 검찰은 그를 셜리와 루스에 대한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재판은 샌디에고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11월 3일 재판에서 변호인은 정신 이상을 주장하며 감형을 시도했지만 허비 판사는 하비에게 2건의 1급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비는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지 않다며 항소를 포기하려 했지만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자동 항소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원심은 확정되었습니다. 생존자 로레인은 법정에서 하비의 잔혹함을 증언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건의 악명 때문에 모델 회사에서 해고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1959년 9월 18일 하비 그랜트먼은 샌퀸틴 교도소의 가스실에서 처형되었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 밧줄을 썼다면 더 행복했을 텐데 라는 섬뜩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경찰은 그가 1954년 볼더 신원 미상 여성 사건과도 관련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펜실베니아주 주립대 연구팀은 그 신원 미상 시신이 당시 18세였던 도로시 하워드임을 밝혀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도로시는 하비가 해친 피해자 중 가장 어린 희생자가 됩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던 모델 지망생, 그리고 다시 한번 사랑을 믿어보려 했던 평범한 여성들. 하비 그레트먼은 바로 그들의 간절함과 순수함을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흉악범이 무시무시한 괴물의 형상을 하고 있을 거라 상상하지만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서늘한 교훈은 악마는 너무나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높은 지능과 예의 바른 태도, 그리고 사진작가라는 그럴듯한 가면 뒤에 숨어 타인의 고통을 탐닉했던 그. 어쩌면 1950년대의 이 비극은 낯선 타인의 친절을 마냥 기쁘게만 받아들일 수 없는 의심이 생존의 도구가 되어버린 현대 사회의 서글픈 단면을 미리 보여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남긴 필름 속 공포가 아닌 피해자들이 간직했던 생전의 아름다운 꿈들이 기억되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늘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